반갑습니다. 네. 예. 저는 충분히 거리가 유지되기 때문에 소리가 안 나가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두 번 다 주사 맞았고요. 너무 반갑고 여기 혹시 제주도 출신이 아니신 분, 그러니까 이렇게 더 많네요. 제주 출신이 아닌데 여기 와서 사시는, 제주를 제2의 고향으로 선택하신 분이 더 숫자가 많은 상황입니다. 역시 확실히 더 제주를 알고 싶다 하는 그런 의욕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도 제주 출신이 아니십니다. 어머니는 제주 출신이고, 그러니까 반쪽만 이제 제주이고, 지금 같으면 거의 다문화 가정 수준이었는데요. 저는 아버지는 그냥 육지도 아니고 육지에서도 제일 끄트머리 함경북도 무산 출신이셨어요. 그러니까 백두산 자락, 두만강 쪽에, 우리 엄마는 한라산 자락. 이거 막 백두와 한라 혈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북쪽 제일 끝에서 이제 6.25 때 내려오셔서 이제 어머니랑 피난 수도였죠. 부산에서 만나서 다시 서귀포로 두 분이 오셔서 어머니의 고향에서 이제 가게를, 지금 올레시장이죠. 예전에는 올레시장이 지금 서귀포 그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저 바닷가 쪽에 있었어요. 저 솔동산 근처에. 토박이들은 아시는데, 그쪽에서 이제 저희들은 집에서 식료품 가게를 했었는데요. 그런 집에서 저는 나고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서귀포 출신이죠. 서귀포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니까. 근데 부모님으로 따지면은 저희들은 이제 반쪽, 이제 함경북도와 제주도인데. 저는 제주도에 어렸을 적에 살면서도 제주도 좋은 줄을 몰랐었어요.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고향에서 길 내는 일을 하게 될 줄도 꿈에도 생각을 못했고, 언제면 제주도를 떠나나. 그게 제 어렸을 적에 그 목표고 꿈이었습니다. 언제면 이 깝깝한 제주도를 떠나나. 그때만 해도 뭐 제주도 전체를 돌아본 적도 없고, 제주도가 이렇게 넓은 줄, 이렇게 자연이 아름다운 줄 모르고 서귀포 안에서만 있다가 초등학교, 중학교로, 고등학교는 또 제주시로 유학 가서 또 제주시 안에만 있었어요. 제가 아는 제주도라는 건 딱 서귀포, 제주시, 가본 데라고는 또 대학 갈 때까지 뭐 표선, 중문 정도가 전부였어요. 그리고 제주도를 깝깝하다 생각한 거죠. 돌아다녀 보지도 않고 그냥 내가 아는 제주도가 단 줄 알고, 난 빨리 제주도를 떠나서, 거기다 저는 시장통에서 살았기 때문에 바닷가는 뭐 여름에나 좀 갔고, 시장통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시장통에서 막 그 상인들끼리 노점상하고 또 상인하고 서로 또 고객하고 맨날 싸우는 소리들 들리고 악다구니,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나 정말, 그래서 책에 빠져서 살았었는데, 전 초, 중, 고등학교 때 계속 공부 교과서를 본 게 아니라 그냥 만화부터 동화책, 나중에 좀 크니까 소설책, 뭐 역사책, 뭐 이런 거, 이제 교과서는 재미없는데 그런 책이 전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책 보면서 계속 방에 박혀서 책만 읽던 아이였는데, 걷는 것, 무슨 운동 이런 거 전혀 안 했어요. 저는 학교 체육 시간에도 안 나갔던 사람입니다. 어떻게든 핑계대서 안 나갔어요. 하기 싫으니까. 안 하다 보니까 더 못하고, 애들하고 이렇게 노는 것도 안 해봤기 때문에 체육 시간에 뭐 갑자기 무슨 이렇게 하면은 맨날 꼴등 맡아놓고 했어요. 그러니까 더 하기 싫고. 그래서 맨날 체육 시간 나눠요. 지금 제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께서 제가 원래 뭐 이사장하고 또 길 내고
대한민국 걷기 뭐 열풍을 불러일으킨 뭐 사람으로 또 얘기되고 이런 걸 너무 신기해 하셔요. 너같이 그 안 했던 애가 어떻게 그렇게 아, 반대. 너는 평생 글만 쓰고 살 줄 알았는데 어떻게 길을 내는 사람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전혀 뜻밖의 삶이 또 기다리기도 하고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인생이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혹시 나는 올레길을 걸어봤다 하시는 분 손 좀 들어봐 주시겠어요? 거의 다 걸어보신 것 같네요. 한 3분의 2는. 혹시 나는 올레길을 425km입니다. 올레길이 지금 26개 코스. 제주도 전체를 다 이어놨죠. 바닷가 쪽으로는. 425km 그 올레길을 26개 코스 다 완주했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저분 계세요. 오, 제주 출신이세요? 아니고 육지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서요. 몇 년 전부터 와서 사세요? 작년 11월에. 그, 처음에 내려오자마자 올레길 걷기 시작하신 거예요? 추자도까지 다 들어갔다 오셨어요? 저분께 박수를 좀 보내주세요. 야. 나중에 맨 끝에 한 5분쯤 시간 들여서 그 걸은 느낌을 좀 발표시킬지도 모르니까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계세요. 네. 그리고,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 꿈이 육지를 나가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가야지 집에서 육지를 보내줄 것 같아서 어쨌든 대학을 갔어요. 그래서 서울의 고려대를 진학을 했는데, 그 당시는 여자들을 대학을 우리 때만 해도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이니까, 40년도 더 됐구나, 맞아. 제가 76년도에 대학을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제 친구들 중에 대학을 못 가거나 안 간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좀 일부만 진학했고, 그것도 가도 제주도에서 이렇게 보냈는데, 그 당시에 육지를 그것도 사립대를 보낸 거는 저희 어머니가 워낙 교육열이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보내야 된다. 이래갖고서는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제가 있는 거는 거의 어머니 덕이 한 80%. 자기가 아무리 능력 있고 해도 주변이 안 받쳐주면은 저보다 더 잘했던 애도 못 간 애들이 있으니까 서울을. 그래서 하여튼 서울을 갔어요. 가서 이렇게 좋은 줄 몰랐죠. 여기서 살 때는 다 촌이라고만 생각하고 깝깝하다 생각하고 돌아다녀 보지도 않았고 저희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매번 소풍 갔던 데가 외돌개 입구에 소나무 숲에 거기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가 계속 갔어요. 6학년 때 고학년 되니까 좀 딴 데를 가게 되겠지 했는데 웬걸 또 6학년 됐는데 소풍 장소 발표하는데 외돌개 하는 순간 제가 이러면서 소리 질러 갖고 선생님한테 엄청 혼났는데 똑같은 데 가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매일 가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자연을 보는 눈이 생기고 그 자연에 깃들어서 이렇게 쉬고 있으면 너무 좋으니까 매일 보는 풍경도 매일 조금씩 다르고 날씨에 따라서 자기 마음에 따라서 혹은 계절에 따라서 아니면 같이 옆에 있는 사람에 따라서 매일 보는 풍경도 조금씩 다르니까 지금은 너무너무 좋은데 오늘 아침에도 저는 1시간 5분 동안 뛰었어요. 저희 집이 정박폭포 근처에 있는 정모시 공원 근처인데 거기서부터 나와서 뛰기 시작하면 세영교를 거쳐서 서귀포 항에 내려가서 세영교를 거쳐서 이 언덕으로 올라와서 70리 공원 이렇게 해서 딱 하면 거의 1시간 5분 정도거든요. 그래서 1시간 5분을 작년부터 뛰기 시작은 했는데 그러니까 젊었을 때 생전 안 걷다가 운동도 하나도 안 하다가 47살 때부터 저는 걷기 시작했고요. 여기 와서도 한라산 한 번도 안 올라가다시피 단 2번 올라갔을 거예요. 14년 동안 내려와서 사는 동안 다시 내려와서 살면서도 2-3번 갔을 거예요. 한 몇 년에 한 번.
갔다 오면 너무 힘들어서 한라산은 절대 안 가. 올레길만 다닐 거야. 그래서 저는 이게 높낮이가 없어야지 이제 조금만 높은 계단만 가면 헉헉거려서. 그런데 작년에 외국을 가기로 6개월 동안 가기로 했는데 그걸 못 갔어요. 너무 답답해서 이제 한라산 둘레길을 가기 시작했어요. 외국 여행도 못 가고 국내도 자유롭지 않을 때라서 안 가본 길, 올레길 말고. 그래서 갔더니 한라산 둘레길을 하니까 한 5, 6, 7, 8, 한 4개월 좀 더울 때 숲길만 계속 한라산 둘레길 했더니 이제는 한라산 또 갈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산길에 익숙해져서 좀 숲길에 익숙해져서 멧돼지 나온다고 해도 전 혼자 갔어요. 다른 사람하고 약속하고 시간 잡고 이러기도 뭐 해서. 그래서 갔는데 하다 보니까 한라산을 갈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라산을 한번, 그것도 예전에 영실이나 이런 코스로는 가봤는데 제가 한 번도 안 가본 코스가 관음사 코스거든요. 관음사 코스가 너무 길고 지루하다 그래서 아예 거기는 나같이 한라산 영실로도 성판악으로도 힘들어 하는데 관음사는 아예 도전을 안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몸이 좀 되는 것 같으니까 관음사를 작년에 가을에 처음으로 갔는데 갈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은 또 그리고 풍경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그래서 여긴 다시 와야겠다 해서 일주일에 2번 관음사 코스로 오르내린 적도 있었는데 일주일에 2번 한라산을 간 거죠. 근데 한 번 성판악으로 갔는데 윗세오름이 옛날보다 너무 빨리 나타나는 거예요. 가도 영실로 갔는데 윗세오름이 예전에 너무너무 가야지 나오는데 너무 빨리 탁 나타나서 윗세오름 맞나? 이럴 정도로. 사람이 몸이 쓰기 나름이라는 게. 그래서 그렇게 한라산을 한 5번 한 9월, 10월 사이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제가 뛰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는 하루 평균 1시간씩 뜁니다. 제가 그 하루에 매일 거의 일주일에 한 4, 5일을 1시간 뛰고 어떤 때는 뭐 올레길에서 한 4, 5시간 걷고 그러면서 정말 나는 다이아몬드 수저구나 생각을 해요.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라는 말이 있잖아요. 막 부모가 막 엄청 권력자고 엄청 돈 많고 이러면 금수저다, 뭐 은수저다 그러는데 저는 어렸을 때 동수저 출신이라 생각했거든요. 흑까지는 아니고 뭐 가게도 하고 그랬으니까 동 정도 지금으로 치면 우리 때는 그런 말은 없었지만 그냥 동수저 정도 출신이라고 생각했는데 제주도 최근에 돌아와서 몇 년 살면서 달리고 걷고 이러면서 서귀포에서 이 서귀포의 아름다운 자연을 매일 이렇게 걸으면서 전 초등학교 바로 근처에 살고 있으니까 100년 된 서귀포 초등학교가 제 모교인데 어렸을 적 그 공부했던 모교 근처 앞바다를 이렇게 뛰면서 서귀포 항 이렇게 뛰어서 이렇게 그 세영교 거쳐서 언덕 이렇게 올라가면서 내가 이렇게 변치 않는 자연. 어렸을 적에 비하면 뭐 초가집이 뭐 2층 집이 되고 뭐 스레트 건물이 되고 스레트 건물에서 또 건물 빌딩이 올라간 데도 있고 하지만 바다하고 섭섬, 문섬, 범섬 섬은 안 변했어요. 영원해요. 거의 다이아몬드 같은 존재죠. 그런 변하지 않는 아름다움. 그리고 어떤 데는 더 아름다워졌어요. 나무들이. 우리 어렸을 적에는 나무가 거의 없었어요, 사실. 왜냐면 그전에 그 뗄나무로 그걸로 이렇게 시골에서는 다 불 떼고 음식하고 뭐 이랬으니까 난방도 그걸로 하고 불도 음식도 그걸로 만들어 먹으니까 그렇게 나무가 별로 없었어요. 다 민둥산이었잖아요. 그래서 맨날 우리 초등학교 때 가서 식목일 날 나무 심고 송충이 잡고 막 이랬는데 제가 다시 31년 만에 내려왔어요. 길을 내기 위해서. 내려와서 보니까 천지연 가는 길이 너무 예뻐진 거예요. 이거 뭐지? 왜 이러지는데
그 더 예뻐진 비법은 나무들이 그 안 베어내니까 이제는 다 연탄 내지는 기름으로 다 하니까 가스로 하니까 나무들이 그 사이에 엄청 자라난 거예요. 그러니까 산과 바다와 섬은 그대로인데 나무는 더 자라니까 얼마나 더 아름다워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난 다이아몬드 수저 출신이구나 하고 이 얘기를 어디 가서 했더니 특강에서 했더니 육지에 가서 했더니 육지 분들이 뭐라고 그러시는지 다이아몬드 수저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광산에 사시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다이아몬드 광산 주인이라고. 여러분들도 여기 이사 오신 분들은 다이아몬드 광산을 향해서 오신 겁니다. 정말 스스로 너무 잘했다 생각하시는 분은 박수를 치세요. 나 잘했다. 제가 그저께 서울 1박 2일 높은 분을 만날 일이 있어서 1박 2일로 출장을 갔다 왔는데요. 진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좋은 얘기도 나누고 했지만 다시 돌아와서 어제 딱 10시 비행기 타고 11시 좀 지나서 공항에 딱 내려서 버스 800-1번 타고 딱 지나가는데 억새 한 5분도 안 돼서 억새 막 보이고 막 그 저쪽에 막 한라산 보이고 막 하니까 그래 왔다 다 한 달 있다 온 것도 아니고 딱 하루 있다 왔는데도 숨 쉬어지겠다. 똑같은 마스크를 써도 서울에서 쓰는 거 다니는 거 하고 이 서귀포 공기 좋은 데서 쓰는 거하고 또 전혀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작년에 오신 저렇게 완주자 올레길 다 걸으신 분 작년에 왔다 그러는데 지금 오신 지 1년, 2년, 3년 횟수가 다 다르시겠지만 3분의 2 이상이 다 이주하신 분 같던데 아까 손 드는 거 보니까 진짜 여기 이 제주도를 그중에서 서귀포를 택한 것은 너무 탁월한 선택이신데요. 지금 코로나 시대를 맞고 보니 더 잘한 선택이었다는 생각을 정말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훌륭한 결단을 그 고향을 사실 떠나서 다른 고향을 택한다는 건 굉장히 삶의 저야 고향으로 돌아온 거지만 저는 돌아오는데도 굉장한 결단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진짜 자기 고향이 아닌데 이렇게 와서 다시 삶의 뿌리를 내리겠다 생각한 거는 굉장히 큰 결단인데 되게 잘한 결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자연이 주는 혜택만 보더라도 이 공기, 이 자연, 이 물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의 제2의 삶에 굉장히 정말 큰 건강에나 삶의 질 이런 거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제가 서울에 갔죠. 19살에 갔어요. 처음엔 서울이 다 좋았어요. 제주도에 비해서 다 사람들 옷차림도 그렇고 말씨도 그렇고 서울 말 그랬어요? 저랬어요. 너무 다 세련돼 보이고 다 좋아 보이고 그랬는데 그리고 졸업하고 저는 기자가 됐어요. 언론사 시사 주간지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시사 주간지에 기자가 됐는데 정치부 기자였죠. 맨날 이제 정치인들 쫓아다니면서 기사 쓰고 이러는 일들이었는데 저는 제주도 출신이고 여자는 정치부 기자는 그때 없었어요. 거의 제가 거의 처음이다시피 했는데 다 남자들이 정치부 기자하고 남자들이 정치인도 하고 국회의원 전부 거의 남자일 때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가까운 30년도 더 전이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여자 국회의원 막 기껏해 하면 정말 액세서리로 한 2명 다 남자였어요. 그런 속에서 남자 기자들 또 일간지, 전 주간지였으니까 일간지, 방송 이런 쪽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엄청 거기다 여자지, 제주도지, 주간지지 이 세 가지의 그 난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근데 다른 데랑 경쟁해서 특종을 해. 언론에서는 남이 안 쓴 기사 쓰는 걸 특종이라 그러거든요. 그 특종 전쟁이에요. 엄청난 전쟁터거든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엄청 정말 독하게 일했어요. 제주도 해녀들처럼. 서로 하는 일이 다르고 하는 현장이, 삶의 현장이 다를 뿐이지 거의 그 제주도 해녀들이 엄청, 저는 해녀에 대한 책도 한 권 쓰는 게 있는데, 나와 마주하는 순간, 그런 책인데, 뭐 원래 책만큼 많이 이렇게 독자들한테 많이 이제 전달이 된 책은 아닌데, 제 자신은 굉장히 애착을 갖고 쓴 책인데, 저는 해녀분들이 정말 인생의 스승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의 삶, 어떤 그 강한 정신력, 그다음에 나이가 들어서도 자식이나 손주한테 본인이 용돈을 주면 좋지 절대로 이게 굉장히 어떤 자기 삶에 대해서 정말로 자기가 주인공이 돼서 철저하게 살아내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 많은데, 하여튼 저도 그 어렸을 때부터 해녀분들 본 그런 게 있어서 그렇고, 저희 어머니도 해녀는 아니었지만 가게를 혼자, 아버지하고 혼자는 아니지만 가게를 거의, 저희 어머니가 사장님이었어요. 아버지는 그냥 점원처럼 시키는 일만 하시고 아버지는 여기가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발언권이 별로 없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다 뭐 중요한 손님들도 다 어머니 보고 오는 거니까 어머니가 다 이렇게 다 주요 고객들 상대하는 것도 다 하시고, 여기 아무래도 여기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는 말씨도 한경도 말씨 있으니까 내래 뭐 횟집이 뭐 이러니까 뭐 되게 여기서 좀 약간 이방인 같은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하는 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저도 이제 여자지만 자기 생활은 자기가 또 이렇게 중심 잡고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딱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편집장, 정치 기자도 여자가 거의 처음이었는데 정치 부장도 하고 또 나중에는 편집장으로 승진도 했어요. 직장에서 성공 가도를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이게 편집장 할 때 사진인데, 남이 보면은 이제 기자들 다 똑같이 들어갔는데 저 편집장은 한 명밖에 안 되는 거니까, 제일 높은 사람이 편집장이 됐다는 거는 엄청 성공한 건데, 그 성공하는 순간부터 저한테 오히려 더 어려운 일들이 닥치기 시작했는데 몸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서서히 44살쯤에 편집장이 됐는데 47쯤, 한 3년쯤 하고 난 뒤에 몸이 엄청 아프기 시작하는데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몸이, 옛날에 저는 굉장히 체력이 좋은 편이었거든요. 키만 작지 키하고 체력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키 작아도, 키 커도 체력이 허약한 사람이 있고, 저는 뭐 밤새고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고 1년 내내 그냥 야근 특근 막 이렇게 해도 힘든 걸 몰랐어요. 20대 30대 40대 초반까지는. 근데 40대 중반부터 뭔가 좀 이러더니 47살쯤 됐을 때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도 일어날 수 자체가 없고, 아침에 눈뜨기가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고, 그래서 맨날 알람 해놨다가 막 눈을 막 강제로 찢어야 겨우 일어날 수 있어. 지금 회사 가야 돼, 회사 가야 돼. 편집장이 어떻게 회사를 안 가겠어요? 일반 직원도 아니고 가서 지휘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래서 막 억지로 나가면 오후에 되면 머리가 막 칼로 찌르는 것처럼 막 송곳 한 100개를 막 머리에 막 바늘 한 100개를 찔러놓은 것처럼 머리 통증이, 편두통이 엄청 심한 거예요. 저녁 때 집에 들어와도 잠이 안 와. 너무 지쳐서 집에 들어와서 집에만 들어가면 빨리 뻗어야지 했는데, 집에 들어오면 씻고 딱 누우면 그때부터 또 불면증 비슷하게. 그리고 어쩌다 잠들면 또 막 나쁜 꿈 꾸면서 일어나요. 악몽.
막 고소당하는 꿈. 그 언론사는 고소가 많잖아요. 그래서 편집장한테 다 소송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 전쟁터에서 맨날 총알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막 스트레스에 몸은 피곤하지, 뭐 정신적 스트레스 있지, 이런데, 그래서 내가, 병에 걸렸나 보다 싶어서 병원에 갔어요. 나이 47살 때. 그 전에 병원 거의 가본 적이 없어요. 저희 식구들은. 다 그냥 병원하고는 거리가 멀게 살았었어요. 아버지 함경도지, 어머니 제주도지. 양쪽이 다 체력이 좋은 동네라서, 예. 함경도 사람들이 힘세기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제주도 여자 또 강하기로 유명하고 양쪽이 이렇게 한 거니까.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서 했는데 일주일 뒤에 진단받으러 오라고 해서 일주일 뒤에 갔어요. 갔는데 저는 이 진단 결과 들으러 가는 날 입원할 준비를 다 하고 갔어요. 분명히 입원하라 그럴 거다. 뭐 수술도 하게 될지 모른다 싶어서 주변 정리도 다 하고 한두 달 이 김에 좀 엎어진 김에 쉬어가야지. 저는 저 혼자 제 의지로 제가 자발적으로 뭘 쉴 수 있는 사람이 못 됐어요. 일 중독자, 워커홀릭이라 그러죠. 그냥 기자가 된 이후부터 어떻게 하면 좀 남보다 좀 더 활약하고 남보다 더 잘하려는 욕심 때문에 엄청 일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게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스스로 그냥 통제가 안 돼요. 멈춰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병원에서 좀 쉬라 그러면 또 수술하거나 입원하라 그러면 좀 쉬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딱 갔는데 의사가 딱 이렇게 문진표를 쫙 보더니 차트를 보더니 의사가 뭐라 그랬게요? 아까 저 메모 볼펜 달라고 하신 분 되게 메모를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의사가 뭐라 그랬을까요? 네? 저요? 성함 서명숙이에요. 죄송합니다. 명숙, 밝을명 말글숙, 서명숙. 잘 모르시겠다 그랬어요. 여기 혹시 짐작 가시는 분 뭐라 그랬을까요? 쉬라고? 스트레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무 병이 없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보더니 나이 치고는 비교적 건강하신 편이네요. 고지혈만 살짝 있고 그것도 뭐 아직은 약 먹을 수준은 아니고 약간 콜레스테롤만 조금 있다는 거죠. 저 그 얘기 듣고 너무 좋아한 게 아니라 너무 속상했어요. 아니 무슨 병원에서 뭐가 병이 있다 해줘야 이게 좀 뭐 약을 먹든지 수술을 하든지 뭐 치료를 해서 좀 나아질 텐데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럼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뭐 해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나는 죽겠는데. 병원에서라도 뭐 있다 해야 되는데. 나도 그게 궁금해서 온 건데 아무 병 없다니까. 나는 속으로 죽겠는데. 내 병은 내가 알겠는데. 다만 무슨 병인지 모를 뿐이지 몸이 힘들다는 건 내가 아는데 내가 꾀병도 아니고 오직하면 저같이 바쁜 사람이 저같이 병원을 안 갔던 사람이 갔겠어요 제발로. 근데 아무도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떡해 뭐 이러면서 선생님 뭐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차트 한번 다시 봐주세요. 선생님이 아는 의사였는데 선생님 맞대요. 아직 나온 게 없대요. 근데 아주 몸이 체질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어지간해서는 그게 나타나지 않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막 나타나는 수가 있다고 지금부터 좀 조심은 하시라고 그러면서 아직은 뭐가 병이 없으니까 처방은 해줄 수 없고 약이든 뭐 주사든 수술이든 할 수가 없는 거고 입원은 더더욱 그 대신에 예방 처방을 해드리겠대요. 예방 처방을 3가지를 말씀드리겠다. 첫째,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스트레스 어떻게 안 받아요? 직업이 그런 건데. 내가 뭐 받고 싶어서 스트레스 주세요 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그래서 속으로, 아유, 진짜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두 번째, 과로하지 마세요. 과로 내가 하고 싶어 하나? 직업이 그런 건데. 후배들이 제때 기사 안 주면 저는 늦게까지 근무할 수밖에 없고, 밑에 사람일 때는 오히려 내일만 잘하면 되는데, 윗사람이 되고 나니까 밑에 직원들 때문에 오히려 제 삶이 더 휘둘리는 거예요. 더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안 되겠고. 세 번째 얘기하실 때 뭐냐면, 무슨 운동 하나를 택해서 꾸준히 일주일에 적어도 4번 이상, 4~5번, 한 번 정도만 쉬고 꾸준히 하라는 거예요. 운동. 운동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대학교 간 뒤로는. 체육 시간 없어진 뒤로는. 중고등학교 체육 시간에도 어떻게든 꿰부려서 안 나갔던 사람인데, 대학 가니까 체육 시간 없으니까 너무 좋았는데, 이제 와서 운동을 하라니. 저는 골프도 이제까지 골프채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운전대도 잡아본 적이 없어요. 운전면허도 따본 적 없고, 골프채도 잡아본 적이 없고. 근데 뭘 하려니까 할 수 없이 그때부터 운동학원을 이제 찾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가 근무하던 데가 광화문이었어요. 그래서 광화문 통에 있는 운동학원을 처음에 간 데가 헬스장 가서 이런 러닝머신 위에서 이렇게 걷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근육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살만 있지. 살이 뚱뚱하다고 근육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육은 오히려 더 없을 수 있거든요. 운동을 안 하면. 지금 제가 이때보다 훨씬 좀 체중은 적지만 근육은 훨씬 더 많아요. 계속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운동 안 했을 때라서 이렇게 갔는데 몸은 더 뚱뚱하지. 지방은 많아서 몸은 퍼져 있지. 이 다리에 힘은 하나도 없지. 그러니까 막 여기 하는데 막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 한 3일 댕기는데 정말 너무 지루해. 너무 지루하고 너무 재미없고 너무 힘들고. 그래서 안 다녔어요. 그 다음에 어디 갔냐? 그 다음에는 에어로빅 배우러 갔어요. 에어로빅 하루 이틀, 두 번째 갈 때까지 재미있는데 세 번째쯤 되니까 동작이 막 복잡해지니까 그걸 못 따라 하겠더라고요. 선생님이 막 혼내요. 그치, 똑바로 하라고. 그게 다 나예요. 돈 내고 혼나고 아줌마 소리 듣고 아줌마 이러는데 일단 아줌마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서. 왜냐하면 기자 생활하면 늘 그 직함으로 부르잖아요. 사람들이 부장님, 차장님. 이런 아줌마가 누구지 했더니 나야. 그래서 그것도 싫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고, 그 다음에 요가를 배우러 갔어요. 요가 눈 감고 무슨 이렇게 뭐 명상하라니까 잡생각만 더 나. 눈 감으니까 막 이게 회사에서 막 속상했던 생각, 또 누가 막 나 열받게 했던 생각 막 나서 지금 가서 빨리 걔 혼내줘야지 막 이딴 생각하고 또 안 되겠어. 그래서 그것도 안 했어요. 그거 안 하고, 그 다음에 단학선언 또 다녀봤어요. 그것도 안 돼. 그리고는 재즈 댄스 또 배워봤고, 그리고는 수영, 마지막으로 수영, 제주도니까 어렸을 적에 이렇게 자구리 앞바다에서 놀던 게 있으니까 수영을 해볼까? 그럼 전신 운동인데 그것도. 그래서 그랬더니 수영 가니까 첫날은 제가 유일하게 물에 무서워하지 않고 들어간 사람이에요. 물에 들어가서. 그래서 역시 제주도는 난 수영을 나한테 딱이야 이랬는데, 웬걸 정식으로 수영을 배우기 시작하니까 내가 제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익숙한 이게 있으니까 막 개구리 헤엄만 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탁 놓고 이렇게 발을 차야 되는데 똑바로 놓고 탁탁탁탁 이렇게 치라는데, 저는 물속에만 들어가면 저절로 다리가 구부러지는데 어떡해요. 그래서 어렸을 적에 다른 동작으로 익숙해져 버리니까 새로운 교육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첫날 제일 그래도 물을 안 무서워했던 사람이 나중에는 제일 못하는 사람이 되니까 정말 그것도 싫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만에 그것도 간뒀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모든 운동이 다 끝났잖아요. 학원은 이제 더 이상 다니면 안 되겠다. 난 학원 체질이 아니다. 뭘 배우러 규칙적으로. 재미없기도 하고 못 따라가기도 하고 시간 맞추기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기자 생활이 너무 불규칙하다 보니까 아침 저녁 이게 막 무슨 일 터지면 또 못 가고 그러다 보면 또 가서 못 따라가고 그래서 누구한테 안 배워도 되고 누구랑 같이 안 해도 되고 시간 안 맞춰도 되고 어떤 특별한 공간이 필요하지 않고 특별한 운동기구 도구가 필요하지 장비가 필요하지 않은 운동 그러니까 뭐든지 제약이 없는 운동.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운동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그게 뭐였겠어요? 걷기였죠. 네, 정답입니다. 걷기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돌 때부터 걷기는 한 거잖아요, 나도. 학교도 중고등학교 때 맨날 걸어서 댕겼고. 다만 직장 생활하면서 너무 바쁘다 보니까 차를 자꾸 이용하다 보니까 지하철 타고 회사에서는 또 차를 내주니까 취재 차량, 기사 딸린 취재 차량 내주니까 그거 타고 빨리빨리 움직이고 다니다 보니까 자주 안 걷고 길게 안 걸을 뿐이지 그때도 뭐 집에서 동네 슈퍼까지 뭐 아니면 지하철에서 우리 회사까지 10분, 5분, 10분은 걸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늘리면 되겠다. 좀 늘리자. 그리고 걷는 건 안 배워도 되잖아요. 어쨌든 자기가 혼자 걸어봤으니까. 그래서 47살 때 처음으로 운동으로서의 걷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딱 첫날 제가 사는 아파트, 동네 아파트 근처에 있는 학교, 초등학교, 거기에 가서 걸었어요. 그때 제가 이 운동은 내가 택하는 거의 마지노선의 운동이라서 절대로 이거 포기하면 앞으로 운동은 다 못하는 거니까 이것만큼은 성공하자 생각해서 제가 노트를 하나 준비했어요. 매일 이게 운동 기록을 하자. 몇 분 걸었는지 뭐. 맨 첫날 제가 얼마나 걸었냐 하면요. 15분 걸었습니다. 15분이 걷고 너무 지쳤어요. 안 걷다 걸으니까 15분도 지치더라고요. 15분 걸었는데 막 여기가 허벅지가 막 땡겨요. 첫날부터 너무 무리하면은 내가 나중에 이 운동을 더 못하거나 안 하게 될 테니까 첫날 여기까지만 하자. 그리고 15분 딱 했어요. 몸을 서서히 속여가자.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뭐 한 30분, 또 한 달 지나니까 한 1시간도 하게 되고 2시간도 하게 되고 이러면서 조금씩 늘어났는데 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이 운동이 익숙해지고 걷는 게 익숙해지니까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일 중독자였잖아요. 전 뭐 하면 좀 중독되는 스타일이에요. 좋은 것. 그걸 좋아하게 되면. 빨리 좀 포기도 잘하지만 뭐 그전에 운동하고 6개 다 포기했잖아요. 근데 뭐가 좋다 싶으면 꽂히면 막 끝까지 좀 또 가기도 해요. 어떤 거는. 제가 초등학교 때 한때 화토, 미나토 2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친 적도 있거든요. 옆집에 가서. 너무 중독된 거예요. 화토 중독, 도박 중독. 그래서 나중에 막 칠판에 막 화토판 청단, 홍단이 막 왔다 갔다 해서 나 이거 이러다가 진짜 그 도박사가 되겠다 싶어서 그때 마침 영화가 서귀포 관광극장에 영화관이 딱 서귀포 그때 2군데 있었는데 관광극장에 지금은 이제 건물만 남아있죠. 거기 그 관광극장에 여자 도박사라는 딱 영화판이 걸렸는데 그걸 보는 순간 마음이 콱 찔리는 거예요. 내 장래가 저거다 싶으니까 제가 집에 와서 그 영화는 보진 못했는데 미성년자 관람 불가니까 딱 손에다가 탁 칼로 딱 찍었어요. 다 자르진 않고 아픔을 느낄 정도로 탁. 왜냐면 이 손의 아픔을 상기해서라도 그걸 안 하고 싶어서. 그게 5학년 때였어요. 그 정도로 이게 뭐에 중독이 좀 잘 되는 스타일이에요. 평생 중독이 안 되는 사람은 또 안 되는데 중독에 잘 노출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좀 중독 체질인데 그러다 보니까
걷는 거에 좀씩 중독이 된 거예요. 좋은 중독이죠. 중독하면 뭐 담배, 마약, 뭐 술, 도박 이런 것만 생각해서 나쁜 중독만 생각하는데 좋은 중독을 연구한 사람도 있어요. 미국 그 학자 중에는. 긍정적 중독이라는 책인데 이렇게 걷는 거, 달리는 거, 또 요가, 명상, 또 봉사, 기부 이런 것도 중독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착한 중독, 긍정적 중독. 그거 자꾸 하면 점점 하고 싶어지고 더 세게 하고 싶어지고 안 하면 허전하고 금단현상 오는 게 중독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도 도박처럼 똑같이 걷는 것도 중독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중독의 결과는 전혀 달라지는 거죠. 이쪽 중독은, 이 나쁜 중독은 계속 중독되다 보면은 집안 가산탕진하고 건강 망치고 완전 인간관계 파탄하고 이런 게 도박, 마약 이런 쪽은. 근데 이런 쪽 걷기랄지 달리기랄지 또 봉사랄지 기부랄지 이런 중독은 점점 사람이 삶이 윤택해지고 마음이 더 평화로워지고 더 삶의 퀄리티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착한 중독, 긍정적 중독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착한 중독에 걸린 거예요. 긍정적 중독, 걷기 중독. 그러다 보니까 점점 걷는 시간이 늘어나요. 화투도 치는 시간이 더 늘어나고 판돈이 좀 더 커지는 것처럼 중독자들은 그러잖아요. 뭐든지 더 세지잖아요. 술도 처음에 한 잔 시작한 사람이 또 나중에 말술 되는 것처럼 전 지금은 10시간도 걸어요. 그때보다 나이가 훨씬 더 먹어요. 지금 제가 올해 한국 나이로 64세인가? 하여튼 한갑을 넘긴 지 한 몇 년 됐는데 닭띠거든요. 5, 7년. 근데 47살 때 15분 걸었던 여자가 지금 64세에 지금 10시간 걷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는 숫자예요, 정말이지. 내용을 어떻게 채워나가느냐에 따라서 아주 나이든 이 20대 청년도 운동 하나도 안 하고 뭐 근육 한 개도 안 만들면 노인 같은 몸이 되는 거고 아무리 노인 나이에도 자꾸 이게 몸을 단련시키고 근육을 조금이라도 생기게 해주고 이렇게 하면 저는 지금 이 시민대학 오신 분들은 다 정신적으로 청춘이라고 생각해요. 배우려고 하나도 더 알려고 하는 호기심을 잃지 않고 배우려는 자세를 잃지 않으면 늘 성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20, 30대도 겉으로만 뭐 주름 먹고 뺀질뺀질 하는 거지 아무것도 배우고 싶어 하지 않고 아무것도 새로운 의욕, 호기심 안 가지면 그는 사실은 노인 같은 청춘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저는 이제 걷기에 중독이 점점 되면서 더 긴 길을 걷고 싶어졌죠. 그런데 제가 책 좋아한다 그랬죠. 어느 날 책을 읽다 보니까 산티아고 길에 대한 책이 저한테 손에 들어왔어요. 800km. 제주올레길은 몇 킬로라 그랬죠? 425km. 그럼 제주도 한 바퀴 도는 거가 제주올레길인데 제주도를 한 2바퀴쯤 도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걸어서 제주도 두 바퀴를 걷는 그 길이 저 스페인에 있다는데 그게 800km라는 거예요. 800km. 지금 이렇게 하루 이틀만 걸어도 휴가를 내서 한 2, 3일 걸어봤거든요. 어느 섬에 들어가서. 그래도 이렇게 행복해지는데 한 달을 아무 생각 없이 걷기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몸과 마음의 먼지를 많이 털어낼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회사 잘리기만 하면 바로 떠나야지.
제가 그때 인터넷 뉴스 뭐 오마이뉴스라는데 편집국장으로 있었는데 이거 끝나고 가야지는 했는데 잘리거나 끝나거나 하면 가야 했는데 잘리지도 않고 끝나는 데는 아직도 시간이 너무 남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계속해서 가고 싶어서 나중에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때가 나이가 한국 나이로 우리나라 나이로 50살 되는 해였어요. 2006년에. 너무 가고 싶어서 회사를 그만둬 버렸어요. 그냥 다리 떨릴 때 가느니 가슴 떨릴 때 가자. 그 뒤에 일은 나 모르겠다 이러고 그냥 너무 가고 싶으니까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회사를 그만뒀더니 저희 어머니가 집에 와서 저 내일부터 아침밥 일찍 안 차려줘도 돼요. 저희 어머니가 그 식료품 가게 저 원래 시장에서 하던 식료품 가게 그만두고 제가 편집국장 더 높은 자리 가니까 너무 바빠지니까 어머니가 와서 그 집안 살림을 다 해주고 계셨거든요. 어머니하고 의논하지 않고 사표를 낸 거예요. 왜냐하면 의논하면 그냥 다니라고 할 게 뻔하니까 그냥 서로 싸움밖에 안 되니까 그냥 저질러 놓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너무 충격받아갖고 어떻게 올라간 자리인데 그거를 자기가 그냥 때려치웠으니까 나이 50살 됐는데 나중에 무슨 직장을 또 기어 들어가려고 누가 그렇게 여자 50살 넘는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 나 너무 지쳐서 좀 쉬고 싶어요. 아니 그들이 저희 엄마가 처음 하는 얘기가 나는 36년 동안 가게에도 지치지 않더라. 너 때문에 접고 그만뒀지. 나 지쳐서 그만둔 게 아니야. 어머니는 일제시대도 견디고 6.25도 견디고 뭐도 견뎠으니까 그러지. 나는 태어나서부터 라면도 있고 햄도 있고 소세지도 있는 집에 태어났는데 어머니랑 어떻게 모든 게 다 똑같을 수 있겠어. 참을성이 똑같지 않아. 난 어머니 세대하고 다른 거야. 그러면서 막 해서 그랬고. 그래서 어머니가 저를 설득 하다가 한 달이 지나도 사표가 수리가 안 됐는데 결국은 제가 끝내 버티니까 회사에서 사표 수리하고 어머니도 이제 포기를 한 거죠. 그런데 어머니는 또 사표까지는 그렇다 치고 제가 스페인까지 가서 걷는 여행을 배낭 메고 한 달 이상 걷는 걸 한다니까 또 한심한 거예요. 그렇게 지쳤다는 애가 그렇게 지쳤으면 뭐 어디 가서 태국 가서 마사지나 받든지 일본 가서 온천이나 하고 오든지 그런 게 지친 사람으로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무거운 배낭을 메고 이렇게 자기 몸 한 절반 정도 되는 그런 배낭 메고 하루에 막 7, 8시간씩 걷는 게 무슨 지친 사람이 그딴 짓을 하냐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한테 엄마 나한테는 걷는 게 쉬는 거야. 맨날 머리만 쓰고 살았어. 그래서 기자하면서 스트레스 받고서 아무 생각 없이 자연 속을 걸을 수 있다면 저는 그게 저한테 휴식이었어요. 저한테 쉬는 거고 힐링이고 치유고. 그래도 엄마 이해를 못 하셨죠.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고향 성읍리, 민속촌이 있는 성읍리가 저희 어머니 고향이었거든요. 성읍리에서 서귀포까지 걸어온 적이 한 번 있었는데 너무 차가 그때는 하루에 한 번밖에 버스가 안 다닐 때도 그 버스 한 번 놓치면 그렇게 해서 그거 생각만 해도 이가 빡빡 갈리고 그때 가난한 시절이고 너무 없어서 버스가 또 없고 돈이 없고 그래서 걸은 것만도 지긋지긋한데 이 좋은 세상에 지금은 자가용이 있고 렌트카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뭐 이런 오토바이도 있고 이런 세상에 뭐하러 걸어 다니냐 너 그러는 거예요. 엄마 예전에 엄마 세대 때는 자동차가 자랑거리고 자동차가 위세거리고 자동차가 그랬을지 몰라도 자동차 벌써 우리나라에도 도입된 지 몇십 년 됐는데 자동차만 계속 타다 보면 사람들은 다 동맥경화 걸리고 요즘에
성인병이 다 사실은 안 걸어서 생기는 병이에요. 다 차만 타고 다니니까 다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혈액순환 안 되죠. 고지혈 되죠. 당뇨 오죠. 고혈압 오죠. 모든 만병의 근원이 몸을 움직여주지 않아서 생기는 거예요. 인간이 직립보행을 한 지 지금 직립보행하면서 사람들이 문명이 발달하고 이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인간이 진화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직립보행하면서. 그런데 그 직립보행을 어느 때부터인가 자동차가 뭐 하면서 직립보행을 포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인간이 더 많은 수명은 늘어났지만 진정한 건강은 또 강제로 아픈 데를 치료해줘서 지금 수명은 늘렸죠, 강제로. 인위적으로 늘렸지만 내용적인 건강은 아닌 거예요. 내용적으로 건강한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머니한테 이제는 걸어야지 사는 시대예요. 그러면서 하여튼 어머니랑 엄청 싸우고 저는 떠났어요. 어머니랑 굉장히 모녀간의 갈등이 심했죠. 그리고선 저는 50살 돼서 이제 불효녀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때 정말 걷는 게 너무 절실했고 제가 한 30년 서울 생활하면서 쌓인 게 너무 많아갖고 그걸 좀 다 털어내고 싶었어요. 걸으면서. 그래서 갔어요. 2006년 9월 달에 출발해서 9월 15일 시작점에서 출발해서 마지막 종점 800km 걸어서 종점에 가니까 10월 달이었어요. 10월 10일. 36일 동안 걸었어요. 한 달하고도 거의 일주일 걸었죠. 혼자 걸었어요. 근데 혼자지만 길에서 이런저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그때는 한국에서는 이 길이 별로 안 알려졌기 때문에 한국 사람은 딱 3명 만났어요. 그 36일 동안 있는 동안. 전부 그냥 유럽, 각 나라, 스페인, 그 본 나라 사람들 말고도 이태리, 프랑스, 독일 사람들이 참 많았죠. 그 다음에 미국, 저쪽에 남미 쪽의 사람들. 이게 카톨릭 순례의 길이다 보니까 카톨릭 쪽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갖고서는 계속 걷는데 처음에는 너무 좋기만 했어요. 왜냐하면 서울에 살다 갔으니까. 회색 빌딩 숲, 고층 빌딩에다가 지하철만 보고 살다가 거기서 막 푸르른 초원, 목장, 피레네 산맥, 높이 돼서 그 계곡 밑을 바라보면서 발 아래 계곡이 펼쳐지고 막 구름이 발 아래 있고 막 이런 거 보면서 나 떠나오길 너무 잘했다 막 이러고 막 걸으면서 막 울기도 하고 너무 감격해서 스스로 막 했는데 일주일, 2주일, 3주 이게 계속 좀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5% 부족해, 2% 부족해, 뭔가 아쉬운 거예요. 좋기는 좋은데 뭐가 아쉬운 게 뭔가 생각해보니까 바다였어요, 저한테는. 어렸을 적에 자구리 근처 바닷가에 살면서 늘 눈만 뜨면 바다를 봤으니까 시장통에 살았지만 시장통에서 자구리 바다가 걸어서 10분도 안 걸렸어요. 초등학교에서는 5분도 안 걸렸어요. 제가 늘 바다를 보고 살았는데 저한테 자연은 바다였는데 바다가 없는 거예요. 800km 가는 동안 바다가 단 한 번도 안 나타나요. 거기는 스페인의 북부 지방을 이렇게 가는데 바다. 초록색은 한없이 봤는데 초록 말고 푸른색을 못 본 거예요. 파란색. 바다가 너무 그립다.
제주도 내려가서 한국에 귀국하면 내려가서 제주도 가서 좀 걸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리고 내가 떠나온 고향 제주도가 더 아름다웠던 거 아닌가? 제주도가 처음으로 제주도 생각을 했어요. 거기서 서울 살 때 30년 동안 제주도를 절실하게 그리워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살기 바빠서 또 있고 너무 바쁜 직업을 너무 바쁘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막 절실하게 제주도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게 뭐 1년이면 몇 번은 그래도 내려왔으니까 뭐 한 하루 이틀 이런 식으로 내려왔고 그리울만 하면 내려오기도 했고 그래서 막 그렇게 절절하게 제주도를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여기 외국에 가서 저 이역만리 저 먼 땅에 가서 제주도가 너무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 바다 때문에 더. 아, 그 바다, 그 곶자월 숲. 내가 많이 싸돌아다닌 사람은 아니지만 몇 군데는 알잖아요. 아, 그런 바닷가, 그런 산, 그런 숲 이런 데를 다 연결해서 제주도의 좀 작은 마을들 내가 다 다녀본 건 절대 아니지만 지나가면서 일주도로 이렇게 버스 타고 갈 때 보면 작은 마을들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 마을들을 다 연결해서 이렇게 다 하면 여기보다 더 아름다운 코스가 될 것 같은데 더 아름다운 길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자, 이 대목에서 제가 어떤 분 한 분을 초대해서 그 제주도 길을 저는 산티아고 길 걸은 얘기를 했으니까 그 제주도 425km를 걸은 저분 나와서 길 걸은 얘기를 조금 걸었을 때 뭘 느꼈는지 어떤 마음으로 걸었는지 어떻게 제주 올레길을 완주하게 됐는지 아니요 개인적으로 예, 저 간단하게. 예, 안녕하세요. 제가 뜻하지 않게 이 자리에 지금 갑자기 서게 됐는데요. 저는 윤영애입니다. 제가 이제 서울에서, 제가 이제 요리나 음식 이쪽으로 이제 전공을 해서, 네네. 전공을 해서 그쪽으로 이제 강의도 하고. 아, 그래요? 안 들려요? 네. 예. 제가 이제 그쪽으로 이제 전공을 해서 요리 쪽으로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 이제 그렇게 살았는데 몸이 지금 제가 좀 안 좋아져서 실은 작년에 이제 남편하고 같이 이제 여행 왔다가 그 올레길을 우연히 이제 뭐 7코스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호텔에서 내려와서 이제 걷다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혼자 와서 한 일주일 정도 이제 걷고, 그리고 다시 또 서울에 올라갔다가, 다시 또 이제 서울 집안 정리 이렇게 좀 이렇게 해놓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내려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지내다가, 최근에 제가 이제 자리 잡고 여기다가 이제 집을 구해서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올레길을 걷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완주한 거는 제가 쉬엄쉬엄 걸어서 했기 때문에 한 5, 6개월 걸렸어요. 그렇게 걸렸지만 지금 다시 또 걷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걷다 보니까 제가 뭐 맨 처음에는 그냥 의미 없이 이제 그냥 좋구나, 이렇게 서울하고 너무 다르구나, 공기도 틀리고 물도 다르고 이렇게 이제 버스 기사분들도 이렇게 친절하시더라고요. 길을 물어보면 친절하게 잘 알려주시고, 그래서 너무 이제 그것도 좋고, 이제 모든 이렇게 버스 정류장도 제가 겨울이었는데 이렇게 의자도 이렇게 따뜻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따뜻하고 버스 기다릴 때. 그래서 이제 겨울도 이렇게 잘 이제 올레길 다닐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기운이 없었는데 이렇게 많이 이제 체력도 좀 강해지는 것 같고 마음도 좀 편해지고, 여기 내려오면 일단 하늘을 보면은 그렇게 일단 기분이 그냥 이렇게 업돼서 자꾸 바깥에 나가서 걷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걷다 보니까 또 여러 좋은 분들, 올레꾼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분들도 만나게 돼서 이제 더 열심히 더 이제 하게 됐는데, 그래서 지금은
뭐 크린 올레도 있고요. 크린 올레라면 이제 올레길 걸으면서 이제 뭐 쓰레기가 떨어져 있다든지 뭐 이러면은 이제 줍는 거예요. 주우면서 이제 걷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 길을 내주신 분들한테 고마움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내 건강도 찾아가면서 이렇게 이런 길을 이렇게 닦으면서 얼마나 많은 손길이 왔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 감사함을 느끼면서 이제 걷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사돈선 대표님이 오셔서 강의를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저기 다른 거 다 제껴놓고 와서 이제 강의를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제주 올레라고 이렇게 네이버의 창에다가 치면 거기에 대한 이제 모든 정보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 다 사시겠지만 다 알고 계시겠지만 또 속속들이 가보지 못한 그런 아주 신비한 길도 많고 그래서 저는 일단 뭐 그런 길들을 다니면서 일단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행복해지고 그럼으로써 내가 남편들과 아이들한테 조금이나마 그런 기운을 전할 수 있으니까 그게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만족감을 되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뭐 여기 다들 오래 사셨겠지만 저는 아직 초보라서 잘 모르지만 아무튼 여러분들도 함께 건강해지고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처음 뵙는 분인데, 정말 훌륭한, 정말 그 경험담을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부터 이제 그 뒤의 일. 그래서 올레길을 다른 나라에서 제주도를 바라보게 됐고, 제주도에 대한 그림을 갖게 됐고, 제주도에 길이 생기면 훨씬 더 이 나라보다도 그 산티아고 길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 나라보다 제주도가 못할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더 가진 게 있다. 바다도 있고, 숲도, 제주도처럼 바다를 낀 숲이 이렇게 많은 지역이 별로 없어요. 저는 이제 길 내는 일을 하면서 다른 나라 길들도 많이 가봤거든요. 갔다 올 때마다 제주도에 대한 자부심과 어떤 진짜 우리 길이 정말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구나 하는 그걸 더 느끼고 오는데, 제가 제주도를 그 산티아고 길을 걷고 난 다음에 제주도를 내려와서 다음 해 한 1년쯤 서울 생활을 다 정리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어요. 저도 서울에서 30년 넘게 살았으니까 서울이 제 2의 고향이 된 셈인데, 저는 이제 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하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네. 어머니한테 이 말을 어떻게 꺼내야 되나, 고향에 돌아가서 길을 내기로 결심을 하고 나니까 어머니는 회사 그만두고 언론사 그만두고 떠난 때만 해도 그래도 갔다 와서 정신 차리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난 다음에는 정신 차리고 다시 직장에 들어가겠지, 이런 가냘픈 기대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걸 딱 와장창 깨트리고 고향에 가서 길 내겠다는 말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저는 절실하게 거기서 36일을 온몸을 갈고 걸어봤으니까, 그리고서는 정말 몸과 마음이 너무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좋아지는 걸 스스로 느끼고 뭐 했으니까 확신을 갖고 제주도 가서 또 길을 찾아서 내면 세계적인 길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지만, 어머니는 직접 걸어보시지도 않은 거고 그거 어떻게 제 마음을 이해하겠어요. 설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한 달, 두 달 막 망설이다가 드디어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상황이 됐을 때 제가 어머니한테 얘기했어요.
어머니 나 제주도 내려가서 살겠다고 그랬더니 길 내려면 내려가서 사는 수밖에 없잖아요. 이건 길이라는 거는 온 마을을 다 지나가는 건데 내가 뭐 이렇게 잠깐 가서 뭐 띡 하고 올라오고 뭐 1년에 몇 번 내려가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완전히 제주를 내려가서 살아야 되는 일이에요. 길을 낸다라는 일은. 그러니까 그는 직업도 바꾸는 거고 하는 일도 바꾸는 거고 평생 저는 기자만 하고 살았는데 대학 졸업하고서는 25년 넘게 직업도 바꾸는 거고 이건 뭐 직업이라고 생각도 한 것도 아니지만 하는 일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고 지역도 서울에서 완전히 제주도로 다시 근거를 옮기는 거고 그러니까 저로서도 굉장히 고민이 됐지만 전 거기서 그 어떤 제주의 가능성을 거기에서 봤기 때문에 정말 꼭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머니한테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저희 어머니가 통복을 했어요. 처음에는 화를 내다가 내가 아무리 화를 내도 마음을 바꿀 것 같지가 않으니까 막 통곡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내가 젊었을 때 그 이북 남자랑 결혼해서 친정에서 굉장히 좀 싫어했거든요. 육지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만 해도 제주도에서는 싫어하는데 그중에서도 이북 사람하고 했으니까 한경도라는 게 제주도하고는 정말 하늘과 땅 거리가 얼마나 멀어요. 혈혈단신 혼자 온 사람하고 결혼한다고. 저희 어머니 집은 저기 성읍 민속촌에서도 교장 선생님 집안이라서 거기에 토박이 유지였는데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것도 그런 속에서 자기가 시장에서 콩나물 장사해 가면서 너를 키웠는데 이런 꼴 보려고 내가 네가 왜 길을 내는 걸 해야 되냐. 그런 거는 나라에서 하는 거나 뭐 저 어디 제주 도청에서 하는 건 몰라도 그리고 지금 이런 시대에 현대 시대에 왜 걷는 길을 내냐. 지금 뭐 렌트카로 막 관광하고 하루에 쫙 자동차로 하면은 20분이면 갈 거리를 대여섯 시간 걸으러 사람들이 제주도 온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 너같이 미친년이나 그런 걷는 여행을 하지. 너 같은 미친 애가 몇 명이나 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전 지금 현대인들은 다 지쳤기 때문에 너무 빠른 거에 멀미가 났기 때문에 저는 느린 여행을 꼭 하는 시대가 온다고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잡곡밥 안 드세요. 흰쌀밥만 먹어요. 옛날에 잡곡밥 먹었던 거 지긋지긋해서. 요즘 건강에 좋다고 일부러 잡곡밥 찾아 먹잖아요. 사람들은. 잡곡밥 안 드시죠?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옛날에 걸었던 게 너무 서럽게 걸었기 때문에 지금 왜 걷냐 이런 주의잖아요. 지금 저처럼 자발적으로 마음의 건강과 몸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걷는다? 저희 어머니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걸었던 걷기라는 건 서러운 걷기였기 때문에 돈 없어서 차 없어서 버스 안 와서 버스 놓쳐서 걸었던 그러니까 이게 세대 차이와 경험 차이가 너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구나 저희 어머니는 제주도의 실정과 정서를 알기 때문에 제가 제주도에 무슨 교수로 가는 것도 아니고 무슨 원장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무슨 빠듯하게 그럴듯한 자리에 무슨 그 있잖아요. 뭐 평생교육원장이랄지 무슨 언론사 사장 대표로 가는 것도 아니고 걷는 길 내는 사람으로 제주도를 고향에 돌아가면 얼마나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할까. 좁은 지역사회다 보니까 저희 집안 다 알거든요. 서명상회 하면 저희 그 가게 이름이 서명숙상회였어요. 하필이면 제가 1살 때 가게 하면서 제 이름 따서 그냥 가게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서명상회 하면은 제 이름을 서귀포 사람들 거의 다 그 서귀포에서 시장에서 제일 큰 식료품 가게고 도매상이었기 때문에 도소매 같이 했기 때문에 1코스 저 성산포에서부터 저 모슬포
코스, 11코스, 모슬포까지 작은 짬빵 가게들에서는 다 우리 집 와서 간장, 고추장, 뭐 식용유, 설탕 이런 거 저희들 대리점에서, 그때는 대리점 시스템이니까 대리점에서 다 사간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게를 다 안다고 봐야 되는데, 특히 서귀포 구도심 쪽에서는 너무 창피하다는 거죠. 그 집 딸 뭐 고대 가고, 그 집 딸 뭐 어디 언론사에서 뭐 정치 뭐 편집장 한다는데 와서 길 내는 사람으로 왔다고, 그 좀 약간 정신 도라짱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게 뻔하다는 거죠. 정신 좀 살짝 마탱이가 간 그 맛이 간. 왜냐하면 남이 안 하던 일이니까.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때 무슨 성립된 이런 기존에 검증된 일이 아니잖아요. 뭐 성공이 보장되지도 검증되지도 않은, 또 그런 게 관광에 실제 여행자들을 불러 모으리라는 생각도 전혀 할 수 없었던 시대니까, 그런 경험이 없었으니까. 다 차량 관광하고 단체 버스로 관광하고 렌트카로 관광하는 것만 있었으니까. 그리고 관광이라면 어디 명승지, 경승지 찍고 여기서 뭐 천전폭포, 천재연 뭐 찍고 아니면 무슨 식물원, 무슨 시설 있는데 이렇게 내려주고 태워주고 농원 이런데, 박물관 이런데 띡띡 이렇게 선으로 있는 여행을, 직접 자기 몸으로 이렇게 걸어 다니는 여행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거 시도해 본 적이 없으니까, 여기 내려와서 공무원들한테 얘기해도 공무원들이 그거 못 가? 이랬어요. 공무원들한테 뭐 예산 달라 그런 것도 아니고, 저는 제 퇴직금 갖고 만들기 시작하고, 그러려고 저는 누구한테 예산을 따려면 1년, 2년, 3년 설득하는 데만도 걸릴 거니까, 제 마음이 너무 급했기 때문에. 제주도가 계속 개발되고 계속 도로 생기고 계속 뭔가 하니까, 그거 하기 전에 뭐 더 이상 진행되기 전에 제가 길을 조금이라도 내기 시작해야 되니까, 그걸 언제 공무원 산티아고 같은 데 가보지도 않은 공무원 붙들어 놓고 그거 얘기해봐야. 그래서 제가 딱 그래도 유일하게 손을 내민 게 누구였냐, 제 동생이었어요. 제 동생이 뭐 하던 애냐, 조직 폭력배 두목이었어요. 서귀포에서 제일 유명한 땅벌파라고, 조폭 이른바 그게 두목이에요. 서동철이라고 작년에 죽었어요. 세상 떠났어요. 근데 서귀포 사람들은 걔 이름 되면 모르는 사람 없어요. 지금도 뭐 제가 저는 자동차 운전을 안 하니까, 자가용이 없으니까 택시를 뭐 바쁠 때면 택시를 타요. 택시 타면 반드시 택시기사가 저를 알아보고 제 동생 얘기를 해요. 아, 저 동철이 누님 아닙니까? 동철이 뭐지? 제 동생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 남자들, 이렇게 사회 경제활동 하는 사람들. 식당에 가도 동철이 얘기하고, 어디 가도 동철이 얘기하고. 그런데 그 동생이 그때 마침 제가 내려와서 딱 있는데, 한평생 저희 집을 괴롭혔던 애죠. 돈으로. 맨날 감옥 가니까. 그것도 부하들 다 데리고 감옥 가니까 그 부하들 변호사비까지 우리가 다 줘야 되고, 두목이니까. 그리고 그 집안에서는 다 그 자식 뒷바라지를 안 하니까, 저희 어머니는 애명글면 그 자식 큰아들이고, 그러니까 그 뒷바라지 하면서 사실은 가게도 다 저 때문에 접었다고 그러는데, 그건 명분이고, 사실은 그 동생 뒷치닥거리 하고 하여튼 사연이 복잡한데, 어쨌든 그 동생 때문에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어마어마하게 봤던 거예요, 우리 집은. 그 땅벌파 두목네 집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 딸은 고대 있는데 한 아들은 그렇게 돼서 되게 이제 저희 집이 하여튼 뉴스거리였는데, 그런 동생이 와서 보니까 두목을 그만두고 있더라고요. 후배한테 물려줬대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민간인으로 돌아온 거예요, 조폭에서. 그냥 그냥 선배로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야, 누나랑 같이, 너 어렸을 때부터 걔는 그렇게 바깥에 싸돌아다니는 걸 좋아했어요. 친구들이랑 맨날 수영하러 다니고, 맨날 뭐 하러 다니고, 맨날
멀리까지 놀러 다니고, 저는 집안에서 그냥 방구석에서 소설만 볼 때, 그러니까 너 그렇게 싸돌아 다녔던 애니까, 제가 먼저 그 동생한테 나 이런 일을 하러 왔다. 그 동생이 저랑 세계는 달라도 저는 언론이고 걔는 조폭이니까 정반대의 세계였는데, 저희들은 조폭을 오히려 막 맨날 이렇게, 조폭이 무슨 사건 치면 저희들은 그걸 보도하고 막 비판한 매체잖아요. 이 언론이라는 거. 그래서 사실 전혀 반대의 길을 갔는데, 제주도 내려오니까 그 친구가 제주도를 잘 알고, 그러니까 제 구상을 얘기했더니 또 조폭도 그만뒀다 하고, 그러니까 제 구상을 얘기하면서 저도 도움 구하고 걔한테도 좀 새로운 삶을, 좀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얘기했더니 걔가 그 얘기를 딱 듣더니 너무 공감하는 거예요. 누나, 어떻게 이런 생각. 이건 설문대 할망이 이 제주도 만든 일의 최고의 프로젝트가 될 거야. 걔가 저보다 더 큰 의미 부여를 했어요. 설문대 할망이라고 제주도를 만든 게 당군 할아버지가, 육지는, 고조선은 당군 할아버지가 만들었지만 제주도는 설문대 할망이라고 엄청 큰 할머니가 만든 섬이에요. 이 제주도 전설에 의하면. 제주도에 와서 사시면 적어도 설문대 할망은 꼭 아셔야 돼요. 이거 무슨 과학이거나 정식 역사는 아니지만 전설이라는 거는 그 지역 사람들이 마음속에 믿는 어떤 정서적인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할머니들 세대는 막 비 오고 막 한라산에 정상에 막 구름 끼면 아이고 설문대 할망 곧 울엄져 설문대 할망 막 용심 났죠. 용심이라는 거 화났다는 뜻이거든요. 먹구름이 잔뜩 껴서 찌푸리면 설문대 할망이 화난 거라. 이제 곧 이제 눈물이 쏟는다. 그럼 그건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설문대 할망은 한라산을 쫙 보면 이렇게 서귀포에서 특히 보면은 이렇게 머리 뒤로 쫙 풀어헤치고 이렇게 눈, 코, 입 이렇게 설문대 할망 얼굴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제주도에서 보면, 서귀포 쪽 방향에서 보면 딱 그렇게 보여요. 한번 이렇게 해서 보세요. 이쪽 오른쪽이 머리 쪽이에요. 그리고는 이렇게 누운 얼굴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도 동네 어르신들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그 한라산 그 꼭대기를 보면서 설문대 할망, 오늘은 화났다, 오늘은 뭐 했다, 오늘은 기분이 좋았다, 맑은 날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근데 그 설문대 할망이 제주도를 만든 이래로 최고의 프로젝트라고, 이 올레길이. 제 동생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그때, 난 그렇게까지 거창한 거 아니야. 나는 그냥 나같이 도시에서 살다가 여기 출신이든 아니면 육지 사람이든 외국 사람이든 너무 지치고 힘들고 고단한 거를 여기 걸으면서 내려놓고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지길 바라는, 그게 한 1년에 30명이 됐든 300명이 됐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뭐 50살 될 때까지 미친 듯이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저는 사실 뭐 기자 25년 했지만 저는 어머니가 25년밖에 안 하고 때려친다고 저보고 막 뭐라 그래서 전 남보다 2배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50년 한 거나 다름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평생 직업인으로서 열심히 살았으니까 후반부 인생, 제2의 인생은 그냥 의미 있는 일, 꼭 돈을 안 벌더라도 좀 의미 있고 재미있는 일 한번 하고 살면 어떻게냐. 직업적으로는 할 만큼 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제 동생이 마침 그러면서 제 동생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좀 너 도와줄래? 넌 자동차도 있고 그러니까 자동차 답사하러 가려면, 길 찾으러 가려면 먼 데도 가야 되니까 서귀포에서 저 성산포까지 가려면 1시간 넘잖아요. 맨날 버스 타고 다닐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걔가 에쿠스, 그때 정말 좋은 자동차가 있었거든요. 깡패들이 원래 가오다시 거치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너 그 자동차 갖고 카메라도 좋은 거 있으니까 카메라로 찍고 다니면서 해서
누나 운전도 해주고 카메라 기사도 작가도 하고 이렇게 해주라. 그랬더니 자기 다 좋은데 자기 물심양면으로 돕겠다. 돕는데 누나도 3개만 약속을 해달라 그래요. 쥐는 한 가지 일 도우면서 왜 3개나, 이거 완전 정말 깡패 아니랄까봐 이렇게 하나 도와주고 3개를 요구해? 뭔데? 드러나 보자 그랬더니, 첫째, 누나 정치하지 마. 나중에 뭐 국회의원 나오거나 도지사 나오거나 무슨 도의원 나오거나 이런 정치는 하지 마. 두 번째, 그거 갖고 돈 벌라고 돈 벌 생각하지 마. 경제활동하지 마. 세 번째, 그러니까 정치 경제활동 하지 말고 정말 좋은 일 한다 생각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경조사 다니지 마. 세 번째, 경조사 할 때, 첫 번째, 두 번째까지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원래 정치할 생각도 아니었고, 정치부 기자 하면서 정치라는 건 정말 내가 할 게 못 되는구나. 저하고 너무 안 맞는 거구나. 제가 정치를 취재는 했어도 그 세 개는 정말 하나도 전 마음에 안 들었어요. 할 수 없이 직업이니까 제가 취재했을 뿐이지. 그래서 정치 걱정 마. 경제, 돈에 대해서는 저는 원래 좀 굶지만 않으면 된다 주의니까 뭐 기자라는 게 그렇게 막 돈 많이 버는 직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그냥 의미 있는 직업이라고 해서 선택한 거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는 다 괜찮은데 경조사로 딱 들어가는 순간 경조사 잘 돌아봐야 된다. 제주도니까. 그리고 마을에 길을 내는 일이니까. 그렇게 딱 생각을 딱 넘겨짚었는데 경조사니까 아이고 또 이래서 했는데 경조사를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난 너무 좋긴 한데 저는 솔직히 막 결혼식 이런 장례식 이렇게 하는 걸 서울에 있을 때부터 별로 정말 싫어 좀 그랬거든요. 뭐 싸가지 없는다고 말해도 할 수 없는데 저는 그 대신에 같은 회사에 있을 때도 남보다 2배로 냈어요. 남이 3만 원 내면 6만 원, 5만 원 내면 10만 원을 내더라도 그 오가는데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가서 너무 사람 많은 데서는 제가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스타일이라서 어렸을 때도 혼자 책 봤던 버릇이 있어서 사람 많이 전 이거 특강도 굉장히 지금 이 속닥하니 한 20명 정도니까 좋지 몇백 명 하면 막 되게 스트레스 받는 스타일이에요. 왜 어쨌든 경조사 가지 말라니까 너무 좋긴 한데 그 이유가 궁금했어요. 되게 깡패들은 그런 거 잘 챙기거든요. 이 조폭들이 경조사 엄청 많이 다니고 막 이렇게 막 도열하고 막 그래서 문제가 되기도 하잖아요. 왜 그랬더니 경조사 다 돌아다니면서 그 일 못해. 여긴 경조사 한번 다니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고 여기서 제가 초, 중, 고를 다 나왔잖아요. 한동안 저기 떨어져 있긴 했지만 초, 중, 고 다 나온 그 인맥과 그다음 저희 친가는 친척이 하나도 없지만 외가는 저 성읍리 쪽에 엄청 많거든요. 거기에다가 그다음에 마을 이제 다니기 시작하면 마을에 새로 맺는 관계들 이제 우리 그 길엔 마을이 지금 100개 넘어요. 그 길이 지나는 마을이. 그럼 거기에 뭐 다 이제 마을 이장님들 이제 저희들 길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부탁하고 이러고 나면 나중에 경조사 간다는 게 알려지기 시작하면 이 마을에서도 와라 저 마을에서 와라 이 마을에 왔는데 왜 그 마을 할 때는 안 왔냐 이렇게 된 아예 싹 안 가버려야 된다. 그 저 사람은 의뢰인가 안 다니는 사람 이렇게 이미지를 딱 주는 게 낫다. 우리는 길 하나 내는 것만으로도 제주도에 할 일 다 하는 거다. 굳이 경조사 다닐 생각하지 마.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도 정말 안 다니는데 그러니까 길을 걸을 시간이 나고 답사할 시간이 나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저희 길을 낸 원칙은 되도록 아스팔트 찻소리 나는 거는 피한다. 제주도까지 와서 차길 일주도로로 쭉 길 냈으면 우리 뭐 한 달도 안 돼서 길 다 낼 수 있었을 거예요. 바닷가 일지도로만 따라서 걸으면. 근데 같은 길도 사람이 걷는 차도는 차를 위한 길이잖아요. 되도록 차도를 안 다니고 차도랑 겹치지 않게 다니는 게 우리 목표였으니까 이제 일이 더 힘들어지는 거죠. 막 찾아서 막 꼬매야 되니까. 이게 막 이렇게 찾아서 요 길로도 가봤다 저 길로도 가봤다. 이거 사라진 길은 다시 불러낸다. 두 번째. 그러니까 사람이 옛날엔 다 다녔던 길인데
사람들이 다 차도가 생기면서 그 길 쪽으로만 다니니까 옛날 사람들이 다녔던 길들이 다 가시덤불에 묻혀 있었어요. 그런 걸 다시 다 찾아내서 가시덤불 걷어주고 이러면 다시 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라진 길은 다시 불러내고, 없는 길은 우리 손으로 만든다. 그 대신 공사를 나무 한 그루 베어내지 않고 오로지 사람만 댕길 수 있으면 되니까, 조금만 더 되니까. 그리고 돌이 너무 울퉁불퉁하면 그 지역에 있는 소재만 쓴다. 돌이 있는 데서는 돌을 편편하게 해주고, 풀이 있는 데는 풀을 깎아주고, 흙이 있는 데는 단단하게 해주면서 그냥 간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장 환경 보존적이고 친환경적인, 사람이 다니기 위해서 막 몇십 년 자란 나무를 팍팍 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옆으로 다니지 않고 앞뒤로 다니면 한 사람만 다닐 수 있는 폭만 있어도 되고, 나무들은 되게 한 사람 다닐 수 있는 폭은 다 띄고 자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제 동생 후배들 공짜로 많이 부려먹었죠. 제 동생이 불러내서 자기 옛날 부하들 이렇게 자원봉사 시키면서 많이 했고요. 나중에는 길이 점점 유명해지고 많이 알려지고 하면서는 그 길을 걸어본 사람들이 또 자원봉사를 자원해서 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그 길에서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너무 많은 걸 얻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 길 내는 데를 좀 돕고 싶다. 그 중에는 뭐 제 특강을 들은 군인들이 또 돕기도 하고, 너무 이게 손대야 될 게 공사가 큰 경우에는 너무 큰 돌을 움직여야 되고 막 이러니까 막 돌을 갖고 와서 돌 움직이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특전사가 뭐 13코스 가면은 특전사 숲길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런 건 특전사가 개척해주고 이렇게 가시덤불 다 걷어주고 뭐 이런 데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제주를 알리는 길을 내서 5년 4개월 만에 우리가 길을 다 이었어요. 그리고 길을 낸 지 한 2, 3년, 3, 4년 되고 유명해지기 시작하니까 오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화장실 같은 거 이런 거는 좀 신경을 쓰는 시장님 이런 분이 부임하셨을 때 좀 건의를 하면서 화장실하고 뭐 안내소 같은 거는 좀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민이 처음 주도했고 저희가 시작한 일인데 나중에 관에서 이제 좀 서포트를 하기 시작한 거죠. 민관 합작 모델이 된 건데,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는 그리고 제가 한 일 중에 스스로 생각해도 가장 잘했다 생각하고, 저희 엄마한테 이제 제가 불효를 사실 한 거잖아요. 50대 때 그만두고 저희 엄마한테 엄청나게 충격을 주고 이랬는데, 뒤늦게 제가 그래도 엄마한테 좀 그 불효한 거를 좀 만회한 거는, 좀 다시 만회한 건, 엄마가 평생을 일했던 올레시장, 그게 그때 올레시장이 아니었어요. 이름이 아케이트 상가였어요. 그 당시에 공식 이름이. 제가 제주도 처음 내려왔어요. 그 전에는 상설시장이었어요. 우리 엄마 때는 매일시장이었어요. 그렇게 이렇게 변천이 된 건데, 제가 딱 14년 전에 2006년에 내려와서 그 아케이트 상가를 갔더니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저희 엄마 때 너무너무 번성했던 시장인데, 그때는 막 서귀포가 관광 1번지였거든요. 서귀포에서 다 먹고 잤거든요. 단체 관광객 무조건. 제주시에서 안 잤어요. 서귀포가 더 특급 호텔도 먼저 생겼고 제주시보다 관광의 중심이었어요. 중문관광단지 생기지도 않았을 때예요. 중문관광단지 80년대에 생겼어요. 60년, 70년 대는 허니문을 오거나 수학여행을 오거나 뭐 단체 노인관광을 오거나 전부 100% 서귀포에서 잤기 때문에 서귀포에 그렇게 호텔이 많았던 거예요. 여관도 많고 요정도 많았고, 그러니까 시장도 엄청 번성했죠. 그런데 와보니까 시장이 텅텅 비어있는 거예요. 가게가 세 군데 중에 하나는 다 빈 가게야. 듬성듬성 빈 가게야. 그리고 초저녁 한 4, 5시만 되면 완전히 파장 분위기예요. 5시면 다 파장. 나 5시 넘어서 갔다가 문 연 가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거 뭐지? 뭐 이러면서. 그래서 저희들이 올레길은 대부분 바다 쪽으로 많이 가는데, 원래 우리 다른 데 했던 노선대로라면 사실은 자구리 쪽에서 이렇게 서귀포 항으로 해서 이렇게 갔어야 돼요. 근데 원래 시장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꼭 시장 살리는 게 최고 목표인데 제일 목표지만 두 번째는 올레꾼들한테도 지나가면서 배고플 때 시장 들려서 뭐 먹으면 좋잖아요. 뭐 오메기 떡이나 뭐 통닭이나 뭐 모닥치기나. 그래서 시장으로 이렇게 이중섭 거리에서 시장으로 올라가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올레꾼들이 밀어닥치기 시작하니까 시장에서 그 다음에 이름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저한테 일본에 있을 때 제가 일본 큐슈올레 내러 일본에도 길을 이제 우리가 만든 그 10년 동안의 경험을 몇 년 경험한 거를 일본 큐슈에 우리가 전수를 해주고 있었거든요. 노하우를 이렇게 이름도 쓰게 하고 이름값도 받고 저희들이 컨설트 비용이죠 일종. 근데 그 일본에 가 있을 때 전화를 받았어요. 그 올레 시장에 전무가 전화해서 자기는 이름을 쓰고 싶은데 그래서 쓰시라 그랬어요. 저는 뭐 올레 이름이고 우리가 뭐 상표권은 등록해놨지만 그거는 육지 대기업이나 어디 이런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이 또 아니면 대기업이 그런 걸 쓸 때 대비해서 해놓은 거지 제주도에서 쓰는 건 다 무슨 올레 렌트카 올레 뭐 호텔 올레 뭐 찐빵 올레 뭐 우리가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 그건 다 올레 이름이 유명해지니까 그걸 다 쓰기 시작하니까 뭐 그거는 또 올레라는 이름은 또 제주도의 전통적인 사실은 제주도의 그 집 앞에 들고 나는 골목길이 올레이기 때문에 뭐 제주도 사람한테는 그 정서적으로 고향 같은 그 길이에요. 그래서 그 뭐 쓰는 거 당연한 거죠. 그 유명해지고 그러니까 더 쓰게 되고 사실은 올레라는 게 굉장히 정겨운 우리 제주도 사람한테는 어떤 고향 같은 단어지만 올레가 집 구조가 다 서양식으로 바뀌면서 아파트로 바뀌면서 올레라는 이름이 다 잊혀지고 있었을 때예요. 근데 이제 길 이름으로 다시 쓰기 시작하면서 올레가 다시 유명해지니까 상표로 올레 많이 쓰는데 재래시장에서 올레 이름을 쓰겠다는 거예요. 전통시장에서. 저는 기뻤죠. 저는 당연히 쓰라 그랬어요. 당연히 무료고. 왜냐하면 저희 엄마가 평생 36년 동안 일했던 그 현장에 올레라는 이름이 붙으면 저희 어머니도 얼마나 기쁘겠어요. 딸이 미친 짓을 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 시장 이름까지 바꿀 정도로 당신이 일했던 시장이. 그래서 그 시장 이름 개명식 할 때 저희 어머니는 저 따라서 내려오지 않았어요. 서울에 그냥 있었어요. 너무 창피하다고. 그리고 제가 한 1, 2년 있으면 포기하고 올라올 줄 알고 서울에 그냥 남아 계셨어요. 저 때문에 올라간 서울이었는데 근데 그때는 내려와서 그 개명식 때 참가하시고 보니까 제가 제주도에서 서귀포에서 그렇게 인정받는 걸 보시고 나니까 마음이 풀어지셔서 이제는 제주도에 내려와서 서귀포에 와서 사세요. 저희 어머니 보시고 싶으면 저희 어머니 지금 31년생이니까 만으로 90살이신데 지금도 올레 시장에 제주 올레 안내센터라고 요만한 게 있어요. 그 시장에서 요만한 공간을 내줘서 우리 그 길도 안내하고 뭐 기념품도 조그맣게 파는 데인데 그거는 시장에서 너무 올레꾼들이 가서 시장 상인들 붙들고 물어보니까 시장에서 너무 귀찮아서 우리 보고 누구 나와서 그 공간을 줄 테니까 와서 그 안내소를 직영을 하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직원들이 거기 가서 일할 직원이 없는 거예요. 본부 일하기도 바쁜데. 그래서 10년 전에 저희 어머니 보고 나가서 그거 좀 하실 수 있겠냐고 했더니 어머니가 하겠다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나가서 그거 하고 계신데 자원봉사자죠. 제가 용돈 드리고. 근데 지금도 오늘도 가셨을 거예요. 여기 그 시장 주차장 근처에 있는데 그 바로 앞에 서기떡집이라는데 앞에 떡볶이 파는 집 옆에 제주올레 여행자센터라고 조그맣게 있는데 저희 어머니 매일 출근하세요. 거기 가서 올레꾼도 보고 옛날 그 당신이랑 일했던 그 후배 상인들 찾아오면 뭐 말도 같이 하고 아직도 총기 총총하시고 약간 뭐 걷기만 오래 못 걸으실 분이지 그 서명수항에 혹시나 지나가다가 그
조그맣게 서명상이라고도 써놨는데 서귀포 상설시장에 가셨을 때 찾아가시게 되면 가게 되면 한번 찾아가셔서 저희 어머니한테 따님한테 특강 들었다고 하시면 되게 기뻐하실 거예요. 그렇게 저는 언젠가 지금 제 마지막 꿈은 제가 지금 아까 선생님이 걱정하셨지만 달리기 무릎 할 수도 있는데 달리기까지 하면서 제 이 건강을 계속 악착같이 유지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입버릇처럼 하신 얘기가 있어요. 고향에 한번 가고 싶다고. 무산. 거기를 젊었을 때 저희들 40대, 아버지 한 40대 한참 가게 하실 때는 술만 마시고 들어오면 아버지가 지금 생각하면 외로워서 그랬던 것 같아요. 술 드신 거. 술만 마시고 들어오면 약간 이게 술 주정 비슷하게 주사 비슷하게 때리거나 이런 적은 정말 없었어요. 되게 조용하신 양반이었는데 술 마시면 그때야 말을 하기 시작해요. 낮에는 거의 말 한마디도 안 하시다시피 하는데 술 마시면 우리 통일되면 우리 애들 다 태우고 지프차에 태우고 내가 쫙 고향까지 올라간다고 지프차 타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과수원도 하나 못 사게 했어요. 그렇게 돈 잘 벌 때도 어머니가 사놓은 과수원도 다시 팔게 했어요. 전쟁 나면 제일 소용없는 게 땅이다. 본인은 그 전쟁으로 모든 걸 잃어본 사람이니까 늘 이게 그런 피난민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했는데 저는 제 꿈은 걸어서 아버지 땅까지 가는 거예요. 언젠가 남북이 좀 이런 전쟁 상황을 벗어나서 휴전협정에서 완전히 전쟁 끝난 걸 하는 그런 정말 남북이 공존하는 시대가 오면 북한 땅으로 쭉 들어가서 아버지 땅까지 걸어가는 거. 남의 나라 가서 남의 나라 국경도 걸어서 800km 걸어봤는데 거기서 좀 더 보태면 우리나라 한라에서부터 백두까지 걸어가려고 지금부터 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단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공무원 연금공단